아베의 측근이었던 가와이 전 법무상의 체포로 인해서 아베의 사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올해 가을의 중의원 해산과 총선이라는 반전 카드를 활용해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과 그의 부인 안리 참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구속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안리 측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입금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부가 대표로 있는 히로시마현의 지부에는 중앙당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이 분할되어 입금되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출마하고 있었던 현직 의원들에게는 그것의 10분의 1에 불과한 1,500만 원이었습니다. 즉 1억 5천만 원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거에서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의원 선거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던 상한액은 4,7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1억 5천만 원의 지급은 과잉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리 측의 선거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카츠유키가 현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당국은 부부가 나눠준 금액은 100명에게 총 2,6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이 전 법무상은 법에 어긋나는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이 지난 6월 19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정치와 돈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입건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가뜩이나 역풍에 허덕이는 아베 정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여긴 자민당 간부들마저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기세가 오른 일본의 야당들은 아베에 대한 정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와이 부부 체포에 대해서 자민당 넘버2로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엄숙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일구의 미숙한 대응으로 아베는 일본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불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한층 더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자민당 이시바 전 간사장은 기자단에게 가와이 전 법무상이 표를 돈으로 주고 산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아베 내각에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3시간 전에 검찰이 체포를 감행함으로써 심각한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는 지난 6월 18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민당 소속인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일찍이 가와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베는 유감스럽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라고 말한다며 뻔뻔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가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베의 그 자세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치를 떠는 반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지난 6월 18일 일본 매체 데일리 스포츠는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 문부과학 사무차관은 가와이 부부가 자민당을 탈당하더라도 자민당이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다면 자민당 총재인 아베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는 탈당으로 꼬리를 자르기 방법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사퇴 작전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일본판 역시 지난 6월 18일 강력한 총리였던 아베의 퇴진 간측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베의 외교특보로 활동했던 가와이 전 법무상의 체포는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아베에게 괴멸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임기이지만 그 전에 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아베의 조기 퇴진이 거론되고 있으며 차기 총리 후보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헌정사상 재임기간 최장기를 기록한 아베는 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져도 회복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익명의 자민당 중견 의원은 아베가 연말까지 버티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반전 카드도 쥐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베의 계획은 도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해 지지율을 끌어올려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고 당 총재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장밋빛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구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아베의 장밋빛 시나리오는 3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베에게 반전 카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개최하는 방식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는 첫째, 아베는 총리로서 5번의 국정선거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만 실상을 확인해보면 무늬만 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일당 독재라 불릴 만큼 야당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베가 또다시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아베의 경쟁자가 약하다는 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막상 정권이 교체가 되길 바라지만 다음 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임팩트 있는 후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아베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아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 역시 그러한 점을 알았는지 지난 6월 18일 아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물어야 할 때가 온다면 국회 해산을 단행하겠다. 즉 아베는 얼마든지 기회가 오면 반전 카드를 사용해 선거를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19일 일본 매체 뉴스포스트 7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아베가 올해 9월에 국회 해산을 실시해 다시 총선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전면 해제된 뒤인 6월 1일과 10일 두 차례나 아베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총리 관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회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6월 1일은 40분 회담이었고 6월 10일은 1시간이 넘는 회담이었습니다. 특히 관저를 찾은 아소 부총리는 극비 자료를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1차 회담에서 아베 2차 내각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8년 동안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의 지지율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와 개각과 해산 시기 그리고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회담에서는 아베가 아소다로 부총리를 불러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결의를 전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아베의 상황은 나아가는 것도 지옥이며 머무르는 것도 지옥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전인 2017년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8월 9일 아소 부총리는 아베의 사저를 몰래 찾아가 2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반 후에 아베는 돌연 소비세 세수의 용도를 바꾸겠다는 명분으로 중요한 해산을 단행했습니다. 즉 2017년 상황과 2020년 상황이 비슷하게 겹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베와 아소 부총리가 회담을 진행한 후에 중요한 해산 바람이 불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임기 만료는 2021년 10월까지이지만 내년의 정치 일정을 확인해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정기국회이며 7월은 도쿄도 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2021년 정치 일정이 빡빡한 상태죠. 이것을 역산하면 오히려 2020년 가을에 국회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임기 만료에 몰려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아소다로 부총리가 총리 시절에 임기 만료 시기까지 다다라 국회를 해산해 대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풍이 불더라도 빠르게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아소다로 부총리가 극비리의 아베를 찾아가 회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아베는 일본에서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도리어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베가 영구 집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베의 반전카드가 이번에도 통해 사연임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북한은 첫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는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연속해서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며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인 추가 도발을 할 것임을 시사하였는데요. 현재 북한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으며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북한의 발표를 남측은 신중하게 대해야 할 것이라며 날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 쓰레기들의 서식지인 남조선 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통하여 현재 북한이 당장이라도 한국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였죠. 또한 그들은 지난 17일 비무장지대 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 GP의 병력을 다시 투입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날인 18일 서부전선의 북한 GP에서 북한군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이 관측되어 이러한 북한의 으름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모두 파괴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11월 남북 측 모두 GP를 폭파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북한은 이러한 남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고 급진적으로 나오는 것에는 북한은 금방이라도 한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을 윽박질러 겁먹게 하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 간의 대화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이번에 북한이 자행한 도발은 오히려 북한의 치부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에 집중했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남측을 대상으로 보인 무력 시위 중 가장 메인 이벤트 격으로 선보인 공작입니다. 남북의 소통 창구가 되며 오직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만으로 지어진 건물을 폭탄을 이용해 한순간에 폭파시켜버린다면 그 어떤 행위보다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겠죠. 하지만 막상 건물이 폭파되고 난 후 이것을 본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은 북한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기 딴에는 빈틈없는 방법으로 건물을 폭파시켰을 텐데 건물이 완파되기는커녕 일부만 폭파된 채 여전히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로 설계되었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라멘 구조 공법을 지니고 있구나 라며 때 아닌 감탄을 하는가 하면 한국 네티즌들은 이로써 북한은 폭파 공법마저 최악의 레벨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라며 북한의 기술력을 비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황할 한국의 반응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북한에게 납치되었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영토는 한국에 속해 있고 북한의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 것인데요. 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명령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이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홍진군 연평도에 해병대원들을 긴급 투입시켰고 그날 밤에는 K9 자주포를 이용하여 서북도서 순환훈련도 실시하였는데요. 이 K9이 과거 북한의 연평포격 도발 당시 한국이 북한에게 유효한 피해를 입혔던 장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발빠른 대비태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것에는 행방이 묘연하여 정치적 공백이 생긴 김정은의 뒤를 이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 가장 큰 설득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10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을 예정이었던 김정은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남 기습 도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죠.
이때 한국 측에서는 군사상자 2명, 군부상자 16명, 민간인 사상자 5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그중 특히 서정우 해병은 당시 말년휴가를 나가던 길에 안타까운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었고 바로 전날 그가 SNS에 올렸던 글에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던 것이 공개되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설마 하며 달았던 친구들의 댓글에는 더 이상 서정호 해병의 답글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이때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포격을 당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K9을 이용하여 약 80여 발의 보복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은 추정 사망자 10명, 부상자 30명이 발생하였죠. 그리고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 K9 자주포를 이전보다 3배 증강 배치시켰으며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230mm 다연장 로켓 1000물을 고정 투입시켜 언제라도 북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사거리 20여 킬로미터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파이크 미사일도 투입하여 북한군 해안포를 무력화시키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군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000마를 통해 북한군 공군 역시 무력화시킬 수 있죠. 코브라 공격 헬기,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으로는 북한 공기부양정의 기습 침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참수리급 신형 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 F-15K, F-16 등 각종 해공군 전력으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NLL 도발 역시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도발 이후 한국의 정부 측에서 북한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답했던 것은 이렇게 한국은 북한을 쉽게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게 할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이죠. 반면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북한 경제 리뷰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C19의 여파와 대북 제재로 인해 대중국 수출액이 무려 96%나 급감했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에는 수출액이 60만 달러, 겨우 7억 2천만 원 밖에 안 됐을 정도라고 하죠. 이것을 만약 1년으로 계산하면 단돈 864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2020년 국방 예산으로만 50조 1527억 원을 지출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유효한 도발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